옛날부터 성공하려면 한양으로 가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도 지방에 사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서울에 사는 로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거주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의 가격뿐만 아니라 월세의 보증금도 만만치 않기에 고시텔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 고시텔과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되면 꼭 서울에 한번 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학창시절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입학만 한 뒤 바로 군대에 가기 위해 휴학기를 내놨습니다. 그렇게 군대에 가기 전까지 약 3달의 시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입대하기 전, 그래,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3개월만 살아보자 라고 다짐했고, 곧장 친구들과 밤에 소주 한 잔을 먹고 가방을 하나 등에 메고 서울로 가는 서울행 새벽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려면 거주지가 문제였는데 그나마 친구들의 정보를 통해 서울에서 가장 싼 동네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신림, 신대방, 그리고 서울역이었는데 신림과 신대방은 중국인들과 유흥업소가 많아서 시끄럽다고 해서 그나마 서울역은 늦은 밤에는 운행하지 않으니 덜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했고 곧장 서울역 주변에 방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때 제 수중에는 딱 100만원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원룸을 알아보자니 기본 보증금이 1000만원 정도는 웃돌았고 월세도 50만원이나 되었기도 하고 기본 1년은 거주한다고 하여서 저는 그나마 짧게라도 살 수 있는 서울역 앞에 있는 건물의 2층, 3층에 있는 고시텔을 직접 뛰어다닌 결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시텔의 가격은 딱 16만원과 관리비 3만원, 총 18만원 정도였는데 다른 데에 비해 월세가 절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입구에 들어가자 나이가 많으신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계셨고 저는 종이에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는 이름, 월세의 금액, 핸드폰 번호, 월세를 입금하는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돈을 계좌 이체시키자 아주머니는 고리가 있는 열쇠를 하나 주더니 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방은 115호였는데 다른 방의 호수를 보니 101호부터 시작해서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방의 문을 열자 방의 크기는 정말 작았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그리고 그 밑에 침대가 끼워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언제적의 제품인지 모를 낡고 작은 TV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옆에 옷걸이도 설치되어 있긴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방을 안내해 주시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시텔을 한 바퀴 돌았는데 한 15개 정도의 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짐을 풀기 위해 방에 들어와 가방에 있는 옷을 꺼내고 침대에 눕는데 정말 방의 크기가 말이 안 되었던 게 침대에 누우니 방 크기의 절반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몇 달밖에 안 지낼 공간이기에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데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에 인터넷이 되긴 했지만 사이트 하나도 들어가는데 몇 분이 걸릴 정도로 속도가 느렸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요금도 굉장히 비쌌기에 집 앞 서울역 주변에 있는 PC방에 가서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이어도 PC방은 다 거기서 거기인지 아니면 생긴 지 오래됐는지
생각보다 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살았던 지역의 PC방보다 후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자리 이용권 번호가 적힌 이용권 카드를 들고 냉장고에 가서 뚱캔으로 된 음료수 하나와 카운터의 재떨이를 들고 가서 PC 자리에 가서 담뱃갓을 툭툭 치며 구직 사이트를 보는데 어떻게 된 게 공장이나 회사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일거리는 식당의 주방 보조나 서빙 그리고 텔레마케터라는 업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의 비싼 땅값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고 그게 집에서 위치가 꽤 멀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선호하는 구역의 위치는 이태원, 홍대, 강남 쪽이었는데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았는데 구역마다 선호하는 게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이태원은 외국인들이 많기에 보통적인 영어 대화를 할 수 있길 원했고 홍대는 패션 감각이 있거나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원했으며 강남은 뭔가 깔끔한 이미지를 원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홍대 근처에 살지도 않았으며 깔끔한 이미지도 아니었기에 면접은 모두 탈락했고 그렇게 선호하는 구역을 벗어나 그래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해보자 생각하여 서울역 쪽을 찾아보았지만 이쪽은 또 아침에 사람들이 붐비기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서울에 오면 사람도 많이 살고 일할 곳도 넘쳐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와는 다르게 여기는 회사의 취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렵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또 찾고 찾다 주방 보조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여기는 대면 면접이 아니라 그저 요리를 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과 설거지랑 칼을 쓸 줄 아냐는 질문이었는데 뭐 대단한 칼질이나 요리 실력이 아닌 집에서 밥 정도는 해먹냐는 질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다행히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걸 좋아했기에 다행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24시간 돌아가는 식당이어서 그런지 야간 파트에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고 생각하고 몇 달만 버티면 된다 생각했기에 이틀 뒤 그 식당으로 일을 나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숨 돌리고 첫 아르바이트여서 그런지 떨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나 생각하면서 가방을 뒤지는데 반팔티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건조기가 없어 빨래를 하려면 여분의 옷이 그래도 3개 정도는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저가의 의류 브랜드도 별로 없었고 TV로만 보던 패션의 메카인 동대문을 가보고 싶어 동대문에 반팔티를 사러 갔습니다. 대표적인 건물이 3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밀레라는 건물이 마음에 들었고 들어가서 반팔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촌티를 내며 돌아다니니까 머리가 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다가와 뭘 찾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반팔티를 사려고 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사장이라면서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았으며 제가 사는 지역을 얘기하자 자기 친구들도 거기 몇 명 있다는 등 거기는 뭐가 유명한 맛집이 있다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말을 걸었고 현금으로 사면 싸다고 하길래 현금을 주고 옷을 구매했습니다. 참 말투도 특이하고 머리도 길어서 서울은 독특하긴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뒤부터 일을 하고 다니는데 밤에 일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그래도 손님들이 정말 많이 붐볐기에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일이 끝나고 고시텔에 들어와 씻으려고 공동 샤워실에 들어왔는데 샤워실 창문 밖으로는 기차 같은 게 다니며 소음이 굉장히 심했고 샤워실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찌르며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숨을 참고 씻는 것도 불가능하고 여기가 아니면 씻을 곳도 없었기에 담배 2가치를 피고 난 후 담배 냄새가 샤워실을 가득 채우면 그제야 그나마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샤워를 하고 115번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옆의 방에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남자가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하는지 욕설이 난무하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고시텔의 방음은 또 얼마나 안 좋은지 다른 방이 아닌 마치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옆방의 그 남자의 말은 이랬습니다. 너 서울역 미스테리 알아? 나도 여기 와서 알았다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이 겁나 돋는데 존나 무섭더라니까. 내가 말해줄게. 잘 들어봐. 첫 번째는 비가 오거나 늦은 밤에는 절대 메인 출구인 1번, 2번 출구로만 다녀라. 특히 파출소나 경찰서와 거리가 먼 4번 출구는 절대 다니지 마라. 혹시 들어가더라도 주변을 경계하고 특히나 노숙자의 눈을 절대로 마주치지 마라.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라 라는 말이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늦은 밤에는 서울역 주변에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기 시작하며 옆에 스쳐 지나가며 말을 거는데 이 행동이 특이한 게 마치 무엇을 경계하는 듯 사람의 모습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말을 하는 게 아닌 옆모습이나 아니면 걸어다니며 대화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말을 거는데 청년 피곤한데 쉬고 가지 않을래? 싸게 해줄게. 이런 식의 대화이고 절대 대답을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따라가면 할머니가 캐리어를 하나 건네주는데 그 안에는 팔다리가 없는 살아있는 여성이 들어있다는 썰이었고, 마지막 하나는 서울역 화장실이나 그 주변에 위치한 상업시설의 화장실에 적혀있는 헬리콥터라는 문구의 명함이나 전단지 등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절대 전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번호들은 대부분 장기 매매와 관련된 연락처들인데 모두 하나의 업체로 연결되어 있는 독점 상태인 데다가 물어보면 다짜고짜 어디 위치에 있냐고 물어보는데 위치를 말하면 즉시 달려와 잡아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두 들었는데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도시 괴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가게의 주방에서 같이 일하게 될 아르바이트가 더 들어왔고 저는 일주일 내내 빡빡하게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방 근무로 인해 밤낮이 바뀌어 늦은 밤에 잠에서 깨었고 시간은 거의 오후 8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는 이미 져 있었고 밖에는 여름철의 장마가 시작되어서 미친 듯이 비가 쏟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근무가 쉬는 날이어서 이렇게 서울의 하루를 보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였고 고시텔 방 안에 있기가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자리를 알아보았던 그 PC방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PC방에 도착해서 게임에 집중하여 몇 시간을 보냈는지 어느덧 시간은 밤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전철도 끊길 시간이기에 지하철의 문이 닫힐 수도 있기에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도 되긴 했는데 지하철의 계단으로 된 출입구를 통하여 집으로 가는 게
굉장히 빨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평소에 다녔던 출구가 공사로 인해 닫혀 있었고 저는 4번 출구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라도 나겠어? 라고 생각하며 출입구를 들어가는데 출구에 가까워질수록 비 냄새와 함께 쿰쿰한 곰팡이 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정말 많은 노숙자가 가운데의 길 옆으로 좌우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절대 노숙자의 얼굴은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 생각났고 저는 그저 핸드폰만 쳐다보며 출구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자 어디선가 나타난 할머니들이 우산을 쓴 채 말을 걸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시텔에 도착해 2층으로 올라가기 전 담배나 하나 피고 들어가자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밖에서 비냄새와 함께 뿜어져 나오는 담배의 연기와 냄새가 또 기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저기 담뱃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걸었고 저는 알겠다면서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주는데 그 사람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가 동대문에 가서 반팔티를 구매했던 그 옷가게의 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은 저를 보며 말을 했습니다. 이 고시텔 사세요? 네, 맞아요. 저도 여기 사는데. 그 말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니,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할 정도로 돈이 있는데 굳이 아니, 이 제일 가격이 싼 고시텔에 산다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고 당황해하자 그 사장, 아니 사람은 다시 말을 했습니다. 아, 당황하셨나 보네요. 저 진짜 사장 아니에요. 그냥 그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예요. 상업적인 멘트 때문에 그냥 친한 척하고 사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쪽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라고 말했고 혹시 돈 필요하면 이쪽으로 연락을 하라고 명함을 하나 건네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도중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나이와 출신 그리고 몇 번 방에 사는지 어디에 일하는지의 정보도 알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2층으로 향하였고 들어가기 전 신발장에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 사람을 부르더니 둘은 고시텔 사무실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두꺼운 봉투를 건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번에 그 물건은 참 잘 처리됐어. 다음에도 잘 부탁하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군대에 입대하는 날이 다가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친구들이 서울에서 생활은 어땠냐, 서울에서 뭐하고 살았냐, 서울은 뭐가 맛있냐 등의 질문을 하였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특히 그 고실텔과 서울역의 미스테리한 내용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구라치지 마라.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철수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입대 전의 술자리는 끝났고 집으로 향해 돌아가려 하는데 철수가 저를 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스야, 무사히 돌아와서 보기 좋다. 내가 말한 서울역에 대한 미스터리 괴담, 그거 모두 진짜야. 집에 가서 컴퓨터에 한번 쳐봐.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지. 사실상 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은 돈이 없고 나이가 어린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정말 적은 돈에도 유혹이 되기 쉽고 또
범죄에 가담하기도 쉽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시텔의 주인과 노숙자들, 그리고 옷가게의 사장과 할머니, 그들은 어쩌면 전부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고시텔의 어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살게 되었던 그 고시텔은 어쩌면 불법적인 범죄에 가담되는 정보를 건네주는 장소일까 라는 생각과 고시텔에 입실하게 된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어렸고 사투리를 사용하는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범죄의 개미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발로 스스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지냈던 그 3개월 동안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과 그 장소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잠을 자고 샤워를 하고 지냈다는 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